9주차 1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인 공급사슬 관리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채취 효과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그 채취 효과를 줄이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사슬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 제휴가 대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제휴는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급자하고의 전략적 제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전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있습니다. 차츰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영 환경이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때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근데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중심 기업이 있다면 주로 이제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공급자들이 이제 공급하는 그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을 낮추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급자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저품질의 원료, 재료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제 파산까지 이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네트워크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이 비용 절감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자와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요. 결국은 공급자의 비용이 바로 자신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적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사설 모든 구성원들이 비용 감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시스템적 사고로요. 그런 게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 제휴 관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주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공급자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순서대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만큼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략적 제휴 관계로 첫 번째 나온 개념이 뭐냐면 신속 대응 전략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Q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특히 이 의류 쪽 있죠? 의류 쪽에서 이게 이제 많이 이용됐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뭐냐면 공급자가 소매상으로부터 판매 시점 데이터를 제공받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수요 예측, 생산 일정, 리드 타임 단축 이런 데 이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이제 그 실시간으로 받는 거죠. 그죠? 수요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계획 수립하고 이런 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이 이제 주문을 하면 그때 미리 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문을 즉시 충족시킨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QR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연속 재고 보충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역시 소매상으로부터 판매 시점 데이터를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연속 재고 보충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문이 오면 그렇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제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MI 시스템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시스템인데요. VMI의 그 영어는요, Vendor Managed Inventory고의 앞자를 딴 겁니다. 이거를 이제 JIT 유통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할인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할인점에서 예를 들면 공급자한테 생산자한테 예를 들면 물건을 주문을 해서 주문량이 도착하면 할인점에서 그거를 쉘프에다가 이제 그걸 진열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이거는 공급자한테 그 재고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쉘프에 진열하고 하는 것조차도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는 것도 아예 공급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점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공급자가 사람을 할인점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파견된 사람이 아예 쉘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할인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관리를 안 해도 공급자가 그 재고 관리를 다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할인점 입장에서 뭐냐면 판매하고 그 판매 시점 데이터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급자가 알아서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할인점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장점을 한번 보면요. 월마트에서 이제 이게 그 먼저 시도를 했었는데요. 월마트는 이제 수요 정보를 공급자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전날의 판매량만큼 다음날 재고를 보충하면 되니까 수요 예측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스스로 재고를 보충함으로 구매부서의 구매, 검사 등과 관련한 거래 이슈를 감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급자 스스로 재고 보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가지고 보유 재고 수준의 감소, 재고 부족 감소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수량 할인을 통한 대량 구매를 유도하려는 동기가 없어져서 대량 구매로 인한 채취 효과 등의 영향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고 보충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할인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장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라면 다 VMI 시스템을 도입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거는 어느 한쪽에 특히 더 유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VMI 실행상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이 공급자의 전략적 제휴가 발전이 되어 있냐면 CPFR이라는 게 이제 그 지금 현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CPFR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적인 계획, 수요 예측, 그 다음 재고 보충 이런 의미거든요. 이 시스템은요. 중앙에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공급사선상 제품의 이용도는 높이면서 재고 비용을 감축하자는 이제 그런 목표예요. 이 제품 이용도랑 재고 비용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품의 이용도를 높이려면은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죠. 근데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재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제품의 이용도도 높이고 재고 비용도 감축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중앙에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중앙에서 수요 예측 같은 거 이걸 통일을 시켜가지고 다 동일한 수요 예측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각 기업의 계획자들에게 경보가 발령되고 기업들은 서로 협조해서 계획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CPFR은 원래 월마트와 워너 램버트 그 리스테닌 있죠? 그거 생산하는 그 회사. 그 두 개 회사 사이에 이게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요. 그 뒤로 뭐 다른 기업들도 여기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 CPFR 도입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큰 데 있죠. 이런 데서는 CPFR을 거의 도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 예측치가 통일이 되고 그거를 모두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조정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CPFR의 그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보유 수준의 감축, 매출 증가, 주문 충족률 향상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급사슬상 어디에 재고를 보유할지 공급사슬 전체적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그거를 어디에 두는 게 최적인지 재고를 보유를 하는 게 최적인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의 두 번째 형태로서요. 로지스틱스 서비스 제공자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류 같은 거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류 전문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 업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여기 3PL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3PL은 Third Party Logistics, 제3자 물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PL이 물류 전문 업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물류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3PL을 자기 자신의 자산이나 설비를 이용해서 보관, 주문 관리, 유통, 수송 서비스 등의 로지스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3PL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류 전문 업체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3PL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 장점이 뭐냐? 첫 번째, 3PL 기업의 경우에 다수의 고객과 거래를 하므로 물류 전문 업체니까 이제 다수의 고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풀링을 통한 규모 경제 효과.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가 있고요. 개별 고객에게는 따라서 로지스틱스 비용이 감소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물량이 많아지니까 규모 경제 효과가 있죠. 규모 경제 효과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원래 이제 생산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생산량이 많아지면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면 개별 고객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용하는 만큼 고객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당 평균 비용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개별 고객에게는 로지스틱스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죠. 두 번째, 3PL을 이용하면 이용하는 만큼의 비용만을 지출하게 되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이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3PL 이용 전에 고정 비용이 변동 비용이 되며 사업의 시작과 규모 조정이 용이하다. 고정 비용이 변동 비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물류를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죠? 그게 이제 고정 비용이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만큼만, 이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까요. 세 번째, 사업의 일부를 아웃소싱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물류를 이제 아웃소싱하는 거죠. 기업은 자신의 핵심 능력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사업의 복잡성도 감소된다. 그렇죠? 네 번째, 3PL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보 기술 및 설비를 업데이트함으로 정보 시스템이 향상되고 개발 비용이 감소된다. 3PL 기업들은 자기 핵심 역량이 그 물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개선을 해나가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건 도저히 이제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이제 3PL들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 단위당 평균 비용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PL은 로지스틱스 전문성을 제공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류 전문 업체니까요. 여섯 번째, 3PL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 일곱 번째, 3PL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시장에 즉각적인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물류 전문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이 같은 경우 이제 수출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3PL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물류 창고랄지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3PL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고요.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제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결국은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매입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를 이제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자동차 원가의 한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부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구매 부분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제 구매 통합이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능력 갖추기 해 가지고요. 구매 부서 혹은 기능이 기업 내부의 다른 기능 및 기업 외부의 다른 조직과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 우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 내부적으로도 잘 협력 체제를 갖춰야 되지만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외부 공급자하고의 이 통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내적 통합, 외적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매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능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예 공급자를 구매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죠? 그걸 협력적인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매자와 공급자가 비용, 품질, 배송, 시간 이런 거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거를 이제 협력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협력적인 접근법의 이제 장점으로는 첫 번째 신뢰관계 형성되어 가지고요 비용자를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가 구매자의 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설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아무래도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죠. 만약에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비싼 설비 같은 거 이런 거 도입하는데 주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설비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가가 낮아지죠. 결국은 원가가 낮아지면 구매자한테도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협력적인 관계 이게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유지랄지 뭐 법적인 장애, 변화에 대한 저항, 공급자의 파워가 큰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장애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이런 그 여러 개체들이 이렇게 단계가 있고 하면은 그 흐름이 원활을 해야 되는데 그 흐름 원활을 위한
생산 부분에서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제품이나 공정 디자인 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품 디자인과 관련해서 요즘 뭐 추세는 뭐냐면 부품 수를 줄이는 그런 추세고, 그 다음 디자인 단순화, 그 다음에 모듈러 디자인, 우리가 이제 이거 여기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여기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공급자가 초반부터 참여한다는 뭐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 제품 디자인 시에도 공급자를 그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시공학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FL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DFL은 Design for Logistics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디자인할 때 수송하고 보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동시 및 병렬 공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 단계를 만약에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공정이 이제 순차적이 아니고, 그죠? 병렬 공정으로 해가지고 그게 끝나서 나중에 이제 결합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감축이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그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뭐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품 표준화예요. 부품 표준화는 공동 부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아 자동차랑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현대 소나타랑 그 기아의 옵티마가 있었어요. 그죠? 그 두 차는 물론 이제 외관상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공동 부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두 차에.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뭡니까? 먼저 그 특정 부품에 대해서 보면 이 차에도 들어가고 저 차에도 들어가면 아무래도 뭡니까? 물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규모 경제 효과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풀링,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부품이 하나 있는데 이게 A라는 제품에도 들어가고 B라는 제품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종류의 부품이었다면, 그죠? 만약에 A라는 제품에 들어갈 부품을 예를 들면 생산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많이 안 써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재고로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B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수요가 많아가지고 모자란다 그럽시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부품일 경우에는 이걸 대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공동 부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이쪽에서 남으면 한쪽에서 남으면 모자란 쪽에다가 이거를 대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여기 리스크 풀링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많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도 그런 수요와 공급의 그 차에 의한, 그죠? 재고 부족이나 재고 과잉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정표준화라는 개념인데요. 공정표준화는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제품하고 B라는 제품을 만들 때, 공정을 서로 달리해가지고 처음부터 서로 다른 공정을 이용해갖고 생산한 게 아니라, 그 차별화를 시키는 전 단계까지는 동일한 생산 공정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단계에 와서는 이제 서로 다른 공정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네통의 예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베네통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걸로 베네통이 옛날에 이제 스웨터 그 생산할 때요. 스웨터가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의 그 스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스웨터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을 이제 염색을 하죠, 먼저. 그래서 빨간색 스웨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실을 먼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짜죠. 스웨터를 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베네통에서 한 건 뭐냐면 일단 옷을 먼저 만듭니다. 흰색 실이나 아니면 회색 실로 옷을 먼저 만들어요. 스웨터를 먼저 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동일한 공정을 사용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 그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사실은 그 왜 의류 쪽에서는 굉장히 그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색상도 이게 유행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흰색하고 회색 실로 짠 스웨터를 보관을 해놨다가 그죠? 판매 시점에 임박해가지고 그 염색을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색상의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품 표준화예요. 이거는 뭐냐면 본체는 동일하고 전원 공급 장치만 바꾸면 되도록 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건 이제 HP 케이스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HP가 이제 원래 미국에 이제 본사가 있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프린터를요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나라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220볼트랑 100볼트를 쓰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볼티지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보내는 예를 들면 그 볼티지에 맞는 그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보내야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본체에 그냥 전원 공급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볼트 사용하는 그런 나라에 보내는 제품은 거기에 맞는 전원 공급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가에서 예를 들면 재고가 남았다. 그러면 재고가 모자라는 쪽에다가 이거를 보내주면 좋은데, 볼티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HP에서 그 디자인을 아예 바꿨죠. 그래서 그 본체하고 그 전원 공급 자체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그 선만 바꿔 끼면은 그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꿨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제품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하향 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면은 수준이 낮은 제품에 들어갈 그 부품이 예를 들면 부족해요. 그러면 수준 한 단계 윗단계의 부품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단계 높은 그 부품을 수준이 낮은 그 제품에다가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을 그러니까 지불하고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받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대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조달 표준화입니다. 이거는 공정 설비의 표준화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냐면 이게 범용 설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설비는 그 특정 제품을 위한 그런 설비가 아니죠. 그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설비 조달이 최종 수요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디자인입니다. 모듈러 디자인이 요즘 이 대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그 대량 맞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부품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모듈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최종 완성품이 탄생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 장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뭐냐면, 모듈 디자이너, 생산자, 사용자 모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속도가 증가하고요. 왜 그러냐면 모듈별로 이게 이제 그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을 여러 공급자에게 위임하여 유연성 증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공급 사슬 관리에서 모듈러 디자인의 효과는요. 첫 번째는 재고 비용 감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완성품을 완성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듈별로 이렇게 재고를 보유했다가 특정 그 모델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그 모듈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 완성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비용이 이제 감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 예측의 정확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러니까 모듈들은 뭐 이쪽 모델에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저쪽 모델을 이용하고 여러 모델에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제품의 형태잖아요. 공통 제품의 형태를 보유할 경우에 통합 수요 예측에 효과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1, 2, 3이 있다 그럽시다. 모델별로 들어가는 부품이 다 다르다 그럽시다. 그러면 모델별로 예를 들면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델별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측이라는 거는 진짜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재고 부족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재고 과잉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 통합수요 예측의 그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델 1, 2, 3에 들어가는 부품이 만약에 공통이라면 수요 예측을 할 때 모델 1, 2, 3에 합쳐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일 모델별 예측하는 것보다 합쳐서 예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합 수요 예측의 그 효과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TV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델별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되면 특정 모델에는 재고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델의 경우는 재고 과잉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냐면 TV 전체를 묶어서 예측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과거에 예를 들면 2018년도에 TV 전체 매출액을 한번 그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TV 전체 매출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1년도에 예를 들면 TV 매출액 전체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예를 들면 100원어치 팔렸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10원어치 팔렸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20원어치 팔렸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예측을 해서 130원어치 팔릴 거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쪼개는 거예요. 모델별로. 그 모델별로 쪼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과거의 그 매출액에 특정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율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원을 쪼개가지고 그걸 예측치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이니까 돈을 쪼갠 다음에 그거를 한 대 가격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합수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꺼번에 예측을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쪼개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묶이게 되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공학 얘기인데요. 동시공학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품 디자인 시에 관련되는 모든 부서 사람들, 심지어 이제 공급자까지도 참여시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공학이 되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보면은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을 하면 이제 각 부서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이제 의견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의견이 올라오면 다시 재디자인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보내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품 디자인할 때 모든 부서 사람들, 심지어 이제 공급자까지도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관련된 그 시간이 있죠.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시장 진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제품 개발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품질도 좋아지고, 공정중 재고가 적어지고,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이 적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량 맞춤 얘기예요. 대량 맞춤이라는 건, 여기 대량은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뜻이고요. 맞춤은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제공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데 어떻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그게 이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듈러 디자인일 경우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별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모듈을 결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맞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량 맞춤은요, 다양한 맞춤 제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하는 전략인데 생산 유연성의 제고와 모듈러 디자인을 통하여 단일 생산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생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주문이 있기 전까지는 공통 제품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모듈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한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 제품이 생산되니까 공통 제품 생산은 또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규모 경제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속 대응을 위한 생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뭡니까 풀 시스템 같은 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풀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그 대응성이 높아야지 이게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산 측면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산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세일 생산 방식이 이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리드 타임 단축이 필수죠. 그 다음에 이제 풀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그 풀 시스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베네통의 차별화 지원 혹은 연기. 아까 얘기했듯이 베네통의 경우는 옷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시점에 그 유행을 봐가면서 염색을 한다고 했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차별화 지원이라는 게 이제 색상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판매 시점까지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을 먼저 염색을 해가지고 했던 거를 그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